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1795년 한 노철학자가 세상을 뒤흔들 제안을 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청사진은 200년 후 국제연합을 탄생시켰고 오늘날 국제 질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지금 시작합니다. 1장 네덜란드 여관의 간판. 이야기는 아이러니에서 시작됩니다. 칸트는 이 책을 네덜란드 어느 여관 간판에 그려진 묘지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그 간판에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무슨 뜻일까요? 죽어야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냉소적인 농담입니다. 71세의 칸트는 이 검은 유머를 빌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던집니다. 평화는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아니면 살아있는 인간들 사이에서도 가능한가? 18세기 말 유럽은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7년 전쟁,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지금 한창인 프랑스 혁명 전쟁. 왕들은 체스 말 옮기듯 군대를 움직였고 농민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평화 조약이 맺어져도 그것은 잠시 숨 고르기에 불과했습니다. 조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음 전쟁을 준비했죠. 평화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휴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달랐습니다. 평생 퀘니히스베르크를 떠나지 않은 이 철학자는 감히 상상했습니다. 진짜 평화를, 영원한 평화를, 전쟁이 불가능한 세상을 말입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선언합니다.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2장 6개의 금지 명령 예비조항. 칸트는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시합니다. 국제조약을 쓰듯 정확하고 냉철하게 말이죠. 첫 번째 금지, 평화조약에 전쟁의 씨앗을 남기지 마라. 어떤 평화조약도 미래 전쟁의 빌미를 은밀히 유보하면서 체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평화조약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복수를 준비합니다. 굴욕적인 배상금, 영토 할양, 모호한 표현들. 이것들은 평화조약이 아니라 다음 전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칸트는 외칩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단지 전쟁의 중지일 뿐이다. 두 번째 금지, 독립국가는 매매, 교환, 증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8세기 유럽에서 국가는 왕의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나라를 주고 도박빚으로 영토를 팔았죠. 폴란드는 3번이나 분할되었습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케이크 자르듯 나라를 나눠 가졌습니다. 칸트는 분노합니다. 국가는 물건이 아니다. 국가는 인간들의 공동체다. 나무처럼 뿌리 뽑아 다른 곳에 옮겨 심을 수 없다. 이것은 혁명적 선언이었습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니까요. 세 번째 금지,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급진적인 제안입니다. 상비군은 다른 나라를 끊임없이 위협한다. 전쟁 준비가 너무 완벽하면 그 자체가 전쟁을 유발한다. 생각해 보세요. 최신 무기로 무장한 10만 대군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훈련시켰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왕과 장군들은 생각합니다. 이 멋진 군대를 그냥 놀릴 순 없지. 상비군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유혹입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는 법이니까요. 네 번째 금지, 대외 전쟁과 관련하여 국채를 발행하지 마라. 이것은 현대인에게 더 와닿는 경고입니다. 칸트는 금융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빚으로 전쟁을 하면 전쟁이 너무 쉬워진다. 현금으로만 전쟁한다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저항하겠죠. 왜 우리 돈으로 전쟁을 합니까? 하지만 국채는 다릅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면 됩니다. 지금 세대는 전쟁의 영광만 누리고 우리 손주들이 갚으면 되죠. 칸트는 이런 비겁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금지, 타국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하지 마라.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강제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혁명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를 총칼로 수출하려 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을 타도하고 공화정을 세우겠다고요. 하지만 칸트는 묻습니다. 좋은 목적이라고 해서 침략이 정당화되는가? 아니라고 그는 답합니다. 한 나라의 내부 분쟁은 그 나라 국민이 해결해야 합니다. 외부 개입은 그 나라의 자율성을 짓밟는 범죄입니다. 6번째 금지, 전쟁 중에도 미래의 평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적대 행위를 하지 마라. 암살자 고용, 독살, 항복 조약 파기, 적국 내 반역 선동 등은 금지된다. 왜일까요? 이런 비열한 수단을 쓰면 적대감이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당신들은 명예도 없는 짐승이다. 그러면 평화 협상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전쟁은 절멸전이 되고 한쪽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칸트는 전쟁에도 규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훗날 제네바 협약의 토대가 됩니다. 3장 첫 번째 확정조항, 공화정의 힘.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넘어갑니다. 칸트는 3가지 확정조항을 제시합니다. 모든 국가의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한다. 공화정? 왕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칸트에게 공화정은 형식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유의 원리. 모든 구성원이 강제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둘째, 평등의 원리.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왕자도 농부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셋째, 권력 분립. 입법, 행정, 사법이 분리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평화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칸트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공화정 국가는 전쟁을 꺼린다. 왜일까요? 전제군 주정을 생각해 보세요. 왕 한 사람이 결정합니다. 전쟁이다. 왕은 잃을 게 없습니다. 궁전에서 편하게 지내며 장군들의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건 백성들이고 피 흘리는 것도 백성들입니다. 전쟁은 왕에게 오락이자 명예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공화정은 다릅니다. 전쟁을 선포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묻겠죠. 전쟁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우리다. 전쟁터에 나가는 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다. 재산이 파괴되는 건 우리 것이다. 국민은 신중해집니다. 정말 피할 수 없는 전쟁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따져봅니다. 왕의 자존심 싸움이나 영토욕 때문에 목숨 걸 이유가 없으니까요. 칸트는 말합니다. 국민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때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 된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민주국가들끼리는 거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론이라는 이론이 있을 정도입니다. 칸트가 200년 전에 예견한 것이죠. 하지만 칸트는 경고합니다. 민주정과 공화정을 혼동하지 말라고요. 민주정은 전제정이 될 수 있다. 다수의 전제, 즉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폭정 말입니다. 진정한 공화정은 다수결만이 아니라 법치입니다. 소수의 권리도 보호하고 권력을 나누고 견제와 균형을 만듭니다. 4장 두 번째 확정조항, 국제법과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도에 기초해야 한다. 이것은 칸트의 가장 대담한 제안입니다.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서로 싸웁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죠.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습니다. 권리를 일부 포기하고 국가를 만들어 법이 지배하는 시민사회를 만듭니다.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제관계는 자연 상태입니다. 법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오직 힘의 논리만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칸트는 제안합니다. 국가들도 사회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국제국가를 만들자는 걸까요? 세계정부? 아니라고 칸트는 답합니다. 세계정부는 위험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니까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 대국가가 생기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전제가 됩니다. 대신 칸트는 국가들의 연맹을 제안합니다. 각 국가는 주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서로 전쟁하지 않겠다.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꿈 같은 이야기일까요? 칸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시작은 가능합니다. 두세 개의 강대국이 먼저 평화연맹을 결성하면 다른 나라들도 점차 합류할 것이다. 칸트 사후 120년 뒤 1920년 국제연맹이 탄생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요. 그리고 1945년 국제연합이 만들어집니다. 193개 국가가 참여한 인류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평화기구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강대국의 거부권, 집행력의 한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 자체가 칸트의 승리입니다. 국가들의 자발적 연맹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원리가 현실이 된 것이니까요. 칸트는 말합니다. 이성은 전쟁을 절대악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평화 상태를 확립해야 한다. 전쟁은 자연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가 자연 상태도 아닙니다. 평화는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도로, 법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말입니다. 5장 세 번째 확정조항 세계시민법.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칸트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세계시민권. 당신은 한국인이기 전에, 미국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기본적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권입니다. 모든 사람은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무슨 대수냐고요? 엄청난 대수입니다. 18세기를 보세요.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의 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침략했습니다.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만들고 땅을 빼앗았죠.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이 땅은 무주지다. 주인 없는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차지할 권리가 있다. 칸트는 분노합니다. 그것은 범죄다. 방문할 권리는 있어도 정복할 권리는 없다. 당신이 낯선 해안에 도착했을 때 평화롭게 대우받을 권리는 있다. 하지만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할 권리는 없다. 칸트는 식민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당시로서는 극히 드문 입장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유럽 상인들을 제한하는 것은 현명하다. 그들은 유럽인들이 방문을 정복으로 바꾼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칸트는 또한 상업적 정신에 주목합니다. 무역은 전쟁과 양립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두 나라가 활발히 교역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경제적 이익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양쪽 다 손해입니다. 시장을 잃고 공급망이 끊기고 투자가 물거품이 됩니다. 돈을 버는 것과 전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사람들은 돈을 선택한다. 이것은 냉소일까요? 희망일까요? 칸트는 현실적 희망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이기심, 심지어 탐욕조차도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얽혀 있으면 전쟁의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오늘날 유럽연합을 보세요. 프랑스와 독일은 수백 년간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통합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칸트는 경고합니다. 세계시민법이 무제한적 환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요. 식민주의의 이름으로, 선교의 이름으로, 문명화의 이름으로 침략하는 것은 환대가 아니라 폭력이다. 진정한 세계시민주의는 겸손합니다. 나의 방식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장 자연의 보증, 섭리인가, 메커니즘인가. 여기서 칸트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영원한 평화는 도덕적 당위일 뿐 아니라 자연이 보증한다. 어떻게요? 칸트는 세 가지 자연의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리적 분산. 자연은 인간을 지구 곳곳에 흩어놓았습니다. 사막, 툰드라, 정글, 심지어 극지방까지. 척박한 곳에서도 인간은 살아남았습니다. 왜 이것이 평화와 관계 있을까요? 만약 모든 인간이 한 곳에 모여 살았다면 자원을 둘러싼 투쟁이 끝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분산되어 있으면 각자 자기 땅에서 생존 방식을 개발합니다. 다양성이 생기고 교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둘째, 언어와 종교의 차이. 이것은 분열의 원인 아닌가요? 칸트는 역사를 봅니다.
차이는 갈등을 낳지만 동시에 획일화를 막는다. 만약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를 가졌다면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모두를 지배했을 겁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억압입니다. 차이가 있기에 여러 국가가 존재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룹니다. 어느 한 국가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셋째, 상호이익. 자연은 상업을 통해 인간들을 결합시킨다. 당신이 필요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환이 시작되고 의존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연은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도 평화를 준비한다. 무슨 뜻일까요? 전쟁은 끔찍합니다. 하지만 너무 끔찍해서 사람들이 평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1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이 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이 탄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강조합니다. 자연의 보증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 메커니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7장 비밀조항 철학자들의 목소리. 칸트는 장난기 가득한 제안을 합니다. 비밀조항이 하나 있다. 국가는 철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왜 비밀이어야 할까요? 공개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위신이 손상되니까. 철학자 같은 하찮은 존재에게 조언을 구한다니. 칸트의 아이러니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철학자들은 권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말할 자유만 원한다. 권력자들은 전쟁을 미화합니다. 명예, 영광, 조국 방위. 하지만 철학자들은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정당한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희생되는가? 칸트는 계몽주의자답게 이성을 신뢰합니다. 공개적 토론이 진리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비판을 억압하는 국가는 스스로 무덤을 판다. 자유로운 사고만이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 오늘날로 치면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권력은 폭주하고 어리석은 결정이 반복됩니다. 8장 도덕과 정치의 불화. 칸트는 현실주의자들의 반론을 예상합니다. 아름다운 이상이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국제 정치는 정글이다. 도덕을 말하는 자는 패배한다. 칸트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도덕 없는 정치는 지속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속임수와 폭력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무너지고 적이 늘어나고 결국 파멸합니다. 칸트는 두 종류의 나쁜 정치가를 구분합니다. 도덕적 정치가 도덕을 구실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위선자. 정치적 도덕과 도덕 원칙을 고수하되 현실의 조건을 고려하는 현명한 자. 진정한 정치가는 후자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순수한 원칙만 외치며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어떻게 균형을 잡을까요? 칸트는 공개성 원칙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정의하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비밀리에 전쟁을 준비한다. 이것을 공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 부정의합니다. 우리는 이웃 나라를 침략할 계획이다. 공개 가능한가요? 아니죠. 부정의합니다. 반면 우리는 방어력을 강화하여 침략을 억제한다. 이것은 공개 가능합니다. 정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성은 도덕의 시금석입니다. 빛 아래서 견딜 수 없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9장 영원한 평화는 가능한가? 칸트는 솔직합니다.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인간 본성에는 악이 있습니다. 이기심, 탐욕, 권력욕. 이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성도 있습니다. 배울 수 있고 성찰할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는 증명할 수 없는 명제다. 하지만 실천해야 할 의무다. 왜 의무일까요? 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 전쟁에서 인간은 수단이 됩니다. 목적을 위한 도구, 소모품.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의 결정으로 죽습니다. 어머니들은 낳은 아이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칸트는 외칩니다. 인간은 목적 그 자체다.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는 그래서 도덕적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설령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칸트는 이 정신으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를 썼습니다. 당장 성공하지 못해도 미래 세대를 위한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10장 200년 후 칸트의 유산. 칸트가 죽은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요? 성공, 국제연합의 탄생. 칸트가 꿈꾼 국가들의 연맹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제법의 발전, 전쟁 범죄, 인권, 주권에 대한 규범이 확립되었습니다. 민주평화론, 민주국가들끼리는 거의 전쟁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수백 년 싸운 유럽 국가들이 평화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실패, 두 차례 세계대전. 칸트 이후 인류는 가장 끔찍한 전쟁들을 겪었습니다. 냉전 핵무기로 전 인류를 몇 번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속되는 분쟁,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일어납니다. 칸트는 틀렸을까요? 아니,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평화가 오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할 목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전쟁은 여전히 있지만 규모가 줄었습니다. 국가 간 전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중재하고 경제 제재가 무력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방향은 옳았습니다. 11장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칸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가가 아니라고요? 상관없습니다. 평화는 거대한 조약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를 악마화하지 않는 것. 다른 문화, 다른 국가 사람들을 만날 때 편견 없이 대하는 것. 선동적인 말, 혐오를 조장하는 말에 저항하는 것.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라. 당신은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저 먼 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평화를 원합니다. 칸트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악을 알았고 권력의 부패를 알았고 역사의 비극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썼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성은 우리에게 평화를 명령한다. 그러니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12장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과제. 마지막 장입니다. 칸트의 책은 200년 넘은 고전입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보세요. 핵무기 확산,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전쟁, 테러리즘. 이것들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경을 넘어섭니다. 협력 없이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칸트가 살았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국가들의 연맹이 필요한 이유다. 공동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파리협정,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WHO, 핵 확산을 막기 위한 NPT. 이것들은 모두 칸트적 정신의 실현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탈퇴했다가 복귀하고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만 챙기려 하고 협정은 자주 실패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협상하고 개선하고 노력합니다. 칸트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네덜란드 여관 간판을 기억하시나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묘지 그림과 함께. 칸트는 그 냉소를 거부했습니다. 아니다. 평화는 죽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가능하다. 71세 노철학자의 외침은 오늘도 울립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평화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용한다면, 함께 노력한다면,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에필로그. 여러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책은 1795년에 쓰였지만 2026년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전쟁, 불우,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우리에게 도구를 주었습니다. 공화정, 국제연맹, 세계시민법,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인류는 배울 수 있다.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 퀘니 히스베르크의 작은 방에서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던 철학자가 전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감사합니다.